안녕하십니까. 권순장의 브릿지 권순장입니다. 오늘은 중국경제금융연구소 전병서 소장님을 모시고 한국 산업의 가장 큰 버팀목인 반도체 그리고 중국 이렇게 두 가지 테마를 엮어서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최근에 책을 이렇게 내셨는데 한국 반도체 슈퍼 을전략 그 제목이 참 이렇게 잘 지었다는 생각 개인적으로는 하는데 제목은 누가 지으신 겁니까? 제가 지었는데요. 네. 출판사가 귀찮아서 그런지 그런 책 쓰더라고요. 우리나라 그러니까 여기 슈퍼 을 전략을 읽으면 우리나라 반도체가 슈퍼 갑이 될 수 있는 그런 비법이 나오나요? 한국이 기둥이 반도체가 아니라 지금 애물단지가 반도체처럼 그렇게 돼 있죠. 예. 조금 보는 관점 그리고 모든 게 이제 타이밍이 있는데 조금 그 타이밍을 좀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타이밍. 어떤 타이밍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봄, 여름, 가을, 겨울 있듯이 반도체도 네. 똑같은데 봄을 거치지 않고 여름이 오는 거를 많이 기대하게 되죠. 네네. 그래서 반도체도 크게 봤을 때 주식시장하고 같아갖고 그게 이제 너무 나쁘면 그다음부터 올라갈 일밖에 안 남았는데 그 기다리는 시간이 굉장히 이제 지루하고 그 네. 사이에는 별하별 주식시장도 그렇지만 악재가 네. 다 나오잖아요. 네네. 그래서 반도체도 그런 상황 아닌가 싶어요. 그러면 지금은 겨울쯤 되나요? 그렇죠. 우리나라 반도체. 알겠습니다. 먼저 이 책 내용을 포함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려고 그러는데 이 반도체라는 물건이 어떤 물건인지 소장님한테 한번 여쭤보려고 그러는데 보통 이제 저희들은 반도체가 중요해라는 생각은 하지만 반도체가 없다고 세상이 변할까? 차라리 철이 없으면 세상에 물건이나 이런 것들을 만들 수도 없고 그런데 반도체가 없는 세상, 반도체가 얼마나 중요해?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반도체는 지금 이 시대에 얼마만큼 중요한 겁니까? 한국은 애물단지, 미국은 안보, 예. 중국은 심장. 그래서 이름이 다 서로 다르죠.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는 미중관계, 한중관계, 한미관계를 연결하는 단 한 개의 키워드를 고르라 그러면 반도체가 될 것 같고 네. 또 최근 며칠 사이에 주식시장에서 새로운 1조 달러짜리 스타플레이가 이제 엔비디아가 네. 나오게 되는데 그것도 반도체죠. 네.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말씀하신 예전에는 산업의 쌀을 철강이라고 했다가 네. 그건 이제 제조업 시대 때 그랬었고 지금 정보 시대에 이제 산업의 쌀은 반도체죠. 그래서 밥상에 쌀이 없으면 그건 밥상이 아니듯이 지금 4차 산업혁명은 어느 나라 어떤 제품, 어떤 서비스에서도 반도체를 빼고서 얘기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인 것 같고, 그래서 반도체가 뭐냐 그럴 때, 영어로 세미라는 게 반은 통하고 반은 안 통한다는 네. 얘기거든요. 그래서 전기를 통했다 안 통했다 하는 것, 그게 반도체인데, 그래서 그게 영하고 일을 만드는 기계예요. 예. 그래서 세상의 모든 것은 음양, 이제 흑백, 이렇게 구분을 하듯이 이게 세상의 모든 걸 영하고 일로 다 표시할 수 있어요. 세상의 모든 것을 그게 아날로그든 디지털이든 뭐든 다 표현할 수 있는 기계.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지금은 이게 반도체가 돈 내고서 사가지고 노트북이나 핸드폰에 메모리를 올리는 이런 경제적 상품이 아니고 미중이 전쟁을 하는 데 있어서 거기에 핵심 전략 물자로 이제 반도체가 등장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반도체 성격을 예전에 우리가 봤던 경제제로가 아니라 경제제 플러스 알파, 이제 전략 물자로서 반도체를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네네. 최근에 그 G7 회담도 하고 또 끝나고 나서 IPF 이제 외교장관 회담도 하는데 그 모든 것에 중심 키워드는 반도체입니다. 그래서 중국으로 반도체를 보내지 않는 것, 이게 이제 중국을 봉쇄하는 지름길이 되는 거죠. 네. 미국에서는 반도체가 안 보이고 중국에서는 심장이고 아까 우리나라에서는 애물단지라고 그랬는데 중국과 그러면 미국이 이 반도체를 대해서 접근하는 그 방식의 차이는 어떤 부분이 있을까요? 미국은 이제 40년 전에 집 나간
어떻게 보면 아들을 다시 불러들이려고 하는 공장의 내재화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고, 중국은 이제 국산화. 네. 그래서 내가 갖지 못하는 거를 이제 내 스스로 만들어내거나 또 이제 누구의 도움을 얻어서 이제 만들고 싶어 하는. 그래서 두 나라의 전략은 집 나간 아들하고 네. 이제 없던 아들 지금 키우고 싶은 거죠. 없던 아들 만드는 게 더 쉬운가요? 집 나간 아들을 다시 둘 다 어려울 것 같은데. 둘 다 어려운데 네. 둘 다 그거를 이제 해내려고 하다가 보니까 그 무리수가 생기고 네. 또 이제 뭐 집 나간 아들이 안 오니까 양자를 지금 드리려고 그러는 게 네. 미국이에요. 예. 그러다 보니까 그게 대만하고 한국이 그 양자의 대상에 들어가가지고 이게 안 가기도 못하고 또 가기도 못한 그런 상황이 이제 벌어진 것 같고, 또 중국 같은 경우는 최근에 마이크론을 제재를 하기도 했지만 네. 이게 미국은 제재하면서 대만이나 한국은 이제 끌어들이고 싶은 것이 이제 중국의 전략이죠. 네. 그래서 우리 아들이 좀 빌빌할 때 옆집 아들을 데려다가 경쟁을 시킴으로 인해 가지고 이제 우리 아들이 좋아지는, 뭐 그 나머지 아들은 수학책 뭘 갖고 공부하는지 그것도 좀 베끼고 뭐 이제 컨닝도 좀 하고 이렇게 하고 싶은 거죠. 제가 그 매일경제신문을 보는데 오늘 그 재밌는 기사가 떴더라고요. 그 이제 중국 외교부에서 우리 반도체하고 우리 한국과 중국이 반도체에서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라고 이제 문서로 이렇게 발표하니까 우리 그 외교통상부 그쪽 이제 그 정도까지 이야기한 건 아닌데 우리 입장이 좀 그렇다 이런 식으로 이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뭐 우리나라가 양쪽에 미국은 마이크론이 거기 반도체 못 팔면 하이닉스랑 삼성도 거기 팔지 마. 안 팔았으면 좋겠어. 그러니까 아니 그러면 세 군데에서 디램을 만드는데 한 군데에서 못 팔면 나머지 두 군데에서는 팔긴 팔아야 되는데 그럼 팔지 말라 그러고, 그리고 중국은 협력을 강화하겠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또 미국 눈치를 봐야 돼서 진짜 그런 대화가 있었는지 없었는지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만 그 정도까지는 아니다라고 해서 조금 안절부절이다라고 그렇게 신문 기사가 났더라고요. 지금 우리나라가 이렇게 끼어져 있는 이 상황은 어떤 식으로 대처하는 게 가장 좋다고 보십니까? 우리가 이제 조금 봐야 되는 거는 이제 말씀하신 게 왕원타워하고 우리 이제 안덕근 외교통상본부장하고 이제 회담을 한 건데, 네. 거기 홈페이지에 올리는 거는 자기네가 했던 얘기를 그냥 올리는 것이지 그 둘이서 합의된 합의문을 발표한 것 아니에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중국은 우리한테 그런 얘기를 했겠죠. 반도체 공급망에서 협력하자고 자기는 그런 얘기를 했다는 거고, 우리가 얘기한 것은 우리는 이제 원자재를 중국에서 사오기 때문에 우리는 원자재 공급망에 대해서 얘기하고 말이 서로 이제 질문한 게 서로 다른 거고, 이게 답을 줬냐 또 줬냐 하는 것은 예를 들면 우리는 반도체 협력에 대해서 답을 안 줬을 거고, 네. 중국도 이제 자기네들이 그 반도체의 원재료 공급망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가 없어요. 그래서 네. 그 이제 그 발표는 자기네가 얘기했던 거를 쓴 것이지 합의문이 아니다. 네. 이렇게 봐야 되고, 그래서 우리로서는 그 시장을 버릴래 아니면은 이제 원자재를 버릴래 이걸 생각을 해야 되는데, 문제는 그 시장도 원자재 다 중국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반도체 같은 경우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수출의 60%를 뭐 대략 중국에 팔고 반도체 원재료의 42%를 중국에서 가져와요. 네. 그러다 보니까 중국의 의존도가 굉장히 큰데, 대신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이게 전 세계적으로 보더라도 시장이 뭐 한 25%밖에 안 돼요. 네. 그래서 중국을 배제한 그 다른 나라의 수출이 그렇게 이루어질 만한 시장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로서는 이게 양쪽의 눈치를 안 볼 수가 없는 이제 숙명의 산업이고, 또 이번에 이제 우리뿐만 아니라 그 엔비디아의 회장이 젠슨 황이라고, 네. 그 황인훈 씨가 며칠 전에 그 대만대학에서 연설을 했어요. 저도 봤습니다. 졸업생들한테. 예. 그러면서 이제 여러 가지 얘기를 했었고, 또 그 바로 직전에 그 파이낸셜 타임즈하고 인터뷰를 하는데 뭐라고 했냐면, 미국의 반도체 중국 대중 봉쇄 정책은 이것은 성공하기 굉장히 어렵다. 그리고 결국은 피해가 이제 중국을 포함한 일국을 포함한 반도체
기업들한테 돌아간다. 그리고 이미 세계 시장의 35%가 되는 시장을 이걸 죽이는 것이 이제 과연 타당하냐, 거기 물건 안 파는 게 맞냐,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의견을 냈고, 그리고 특히나 자기네들이 팔고 있는 이제 GPU 같은 경우도 못 사게 하면 걔들이 만들 거다. 그렇게 대놓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 얘기는 그 다르게 얘기를 하면 지금 미국에서 어떻게 보면 GPU에 1등하는 회사가 이게 양다리 걸치기 하겠다는 얘기인 거죠. 네. 중국에도 팔겠다는 얘기고. 근데 우리야 뭐 당연히 그런 건데, 그래서 우리만 눈치 보는 건 아니고 미국도 똑같이 기업은 눈치를 보는 거고, 정부는 이제 그 정치적 차원에서 통제를 하는 거고. 그래서 그거를 뭐 그 정부라는 게 경제가 나빠지면 아무것도 안 돼, 단가를 잘라라, 네.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죠. 없고, 우리도 마찬가지로 이제 뭐 안미 경중 이제 끝났다 이런 얘기 하지만 말로만 그렇게 하는 거지, 실제로 뭐 그게 그렇게 되냐? 그럼 중국 말고 다른 데서 수출을 할 수 있는 데가 있냐? 그게 없거든요. 그래서 뭐 이게 동남아로 간다고 하니까 동남아 국가들의 40에서 한 60%가 전부 중국으로 가는 거예요. 베트남도 마찬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그 변수가 아니라 중국은 상수인데, 그거를 이제 빼버리고 하자고 하는 레토릭은 메이크 센스한데 팩트는 그렇게 할 수 없다. 그래서 그걸 요령껏 또 정도껏 이제 거기서 중국에서 어떻게 돈을 벌 거냐는 것에 이제 묘수가 필요한 것이지, 그래서 뭐 그거를 정치인들의 레토릭대로 춤추다가 보면 아무것도 안 된다. 알겠습니다. 이 책에 이렇게 보면 미국의 반도체법은 치명적인 미국의 자충수다 이렇게 표현을 하셨더라고요. 어떤 의미에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지 좀 알려주십시오. 그래서 첫 번째는 이제 중국이 왜 이제 가지 말라고 그러고 하지 말라고 하는데도 애플도 가고 저 퀄컴도 가고 인텔도 가냐고 그러면 시장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기술을 막는다고 해가지고 시장이 없어지는 건 아니에요. 네. 근데 시장이 있게 되면 기술이 어떤 방식을 쓰든지 간에 쫓아가든지 담 넘어가든지 하여간 그렇게 가게 돼 있고, 그래서 미국이 중국을 컨트롤하고 통제하는 방식은 기술을 가지 말라고 하는 게 답이 아니고 미국에서 중국보다도 더 큰 반도체 시장을 만드는 것이 꽤 중요해요. 그래서 시장이 중국보다 크면은 미국 기업이, 한국 기업이, 대만 기업이 중국을 가서 물건 파는 게 아니라 미국 가서 팔면 되죠. 네. 근데 시장이 짜부러드는 상황에서 더 큰 시장을 이제 가지 말라고 발목 잡는 것은 이제 패착일 수밖에 없고, 문제는 이제 거기에 뭐가 문제가 되냐면, 그 지금 미국 인구의 거의 뭐 몇 배가 되는, 4배가 되는 이제 인구가 목숨 걸고 반도체를 지금까지는 감히 첨단 반도체를 국산한다는 것을 생각해 본 적도 없고 엄두도 못 냈었는데, 네. 이게 지금 그 공급이 잘리는 바람에 목숨 걸고 하는 문제가 생겨요. 그렇게 되면 이게 중국의 반도체 국산화를 아이러니하게도 미국이 더 조장을 하는 그런 결과를 낳게 돼요. 그래서 이 작은 고기를 적당히 이제 먹이를 주면서 그 죽지 않게 길들이는 것이 사실은 최선의 방법인데, 그걸 툭 잘라버리면 그러면 이제 뭐 쥐도 골목에 모이면 고양이를 물잖아요. 네. 근데 이제 이게 지금 고양이가 아니라 곰이란 말이에요. 곰은 뭐 겨울 내내 굶어도 그냥 살아가는 이제 네. 동물인데 그런 저력이 있다고. 그래서 그렇게 보면은 미국은 그 첫 번째는 중국보다 더 큰 시장을 만드는 것, 이게 이제 중요하고, 그다음에 지금 이제 반도체 기술을 얘기하는데 지금 이게 세미컨덕터예요. 네. 근데 그거를 중국이 감히 국산화하려고 이제 예를 들면 흉내를 못 내는 슈퍼컨덕터, 초전도체로 가든지, 지금 이제 컴퓨팅이 아니라 퀀텀 컴퓨팅으로 가든지, 그래서 새로운 시장을 뭐 중국보다 몇 배가 되는 시장을 창출하게 되면 깨끗하게 문제가 해결되는데, 그것은 안 하고 뒤에 오는 놈 발을 걸어서 잡아뜨려가지고 이제 못 가게 하겠다. 네. 그렇게 하는 것은 그거는 시간이 지나면 성공 확률이 굉장히 낮은 패착이죠. 알겠습니다. 그
시장 자체만으로서 보면 미국은 중국보다 더 큰 시장을 만들 수 없다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뭐 고민하다가 이런 방법이라도 해서 쟤네들 속도를 좀 늦춰야 되겠다. 가만히 두면 워낙 빨리 따라오니까 그 속도를 늦추고 그 안에 어떤 시간을 벌어서 우리가 어떤 뭐 다른 더 좋은 뭐 반도체 기술이나 이런 것들을 개발해야 되겠다라는 뭐 그런 의도로 이렇게 하진 않았을까요? 당연히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이제 중국으로서는 반도체 기술은 뭐 누가 뭐라고 해도 1등인데 생산을 못 한다는 거죠. 그 반도체가 뭐 최첨단 산업인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노동자들의 입장에서 보면 이건 3D예요. 365일 24시간 예. 일을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인당 소득 78,000달러의 나라에서는 애초부터 안 되게 돼 있어요. 근데 이제 문제는 이게 칩이 이게 미중이 이제 전쟁이 더 격화되면 실제적으로 총하고 대포를 쏘고 미사일을 날리는 전쟁이 될 수가 있는데 그 미사일에도 이게 항공모함에도 이 로켓에도 반도체가 들어간다는 얘기죠. 네. 근데 이걸 내가 만들지 않고 이제 중국산을 쓰게 됐을 때는 그건 아주 치명적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보는 것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중국은 더 이상 반도체를 경제적으로 보는 게 아니라 전략물자로 보는 것은 전쟁 무기에도 반도체가 들어가는데 이걸 자기가 만들지 않고 있다는 게 이게 굉장히 시리어스해요. 그다음 두 번째는 앞으로의 전쟁은 이것은 이제 AI라고 보는 거죠. 뭐 인민해방군이 뭐 230만 있고 어쩌고저쩌고 해도 뭐 최근에도 우리가 봤지만 뭐 이라크 전쟁도 그렇고 우크라이나 전쟁도 그렇고 실제적으로는 이게 이 컴퓨터 컨트롤을 어떻게 해가지고 미사일을 날리고 위치를 파악하고 쏘는 것이고 또 앞으로 로봇이 생긴다고 하면 굳이 사람이 가서 총 쏠 필요가 없는 거죠. 로봇이 총들을 가서 쏘게 되고 드론이 사람이 타지 않은 비행기가 가서 폭격을 하게 되면 그러면 이거는 이제 완전히 다른 문제가 되는데 그게 바로 AI죠. 네. 근데 이제 미국의 입장에서는 중국으로 반도체가 넘어가든 뭐든 이건 다 좋은데 이게 AI로 진화가 돼서 AI에서 미국을 능가하거나 추월하는 현상이 벌어지면 이건 전쟁에서 이길 수가 없어요. 네. 그래서 미국의 진짜 의도는 AI에서 중국은 절대 이게 키워서는 안 된다. 근데 AI를 하려고 하면 기본적으로 반도체가 있어야 돼요. 네. 그래서 아까 말씀에 정확하게 보신 건데 그 미국이 중국을 제재하는 것에 반도체 제재를 저렇게 무리수를 두는 가장 큰 이유는 이것은 전쟁 무기의 반도체가 들어갈 수가 있고 또 하나는 이것이 AI로 발전할 수 있는 가능성 이걸 원천적으로 막자고 하는 것이 미국의 전략입니다. 최근에 보면 일본에서도 반도체를 다시 한번 육성시키겠다. 이런 얘기를 이제 하거든요. 그러면 소부장 할 때 뭐 그런 소재 부품 장비 이런 거 일본산은 이 안 들어오면 우리나라 큰일 난다라는 여파도 있고 예전에 한번 만들어 봤던 경험도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혹시나 일본이 또 생산을 뭐 디램이 됐든 어쨌든 지금 생산 공장을 짓고 해서 우리나라의 경쟁 상대로 소부장 말고 생산을 하는 주체로서 경쟁 상대가 되거나 위협이 될 가능성은 없는 건가요? 제가 볼 때는요, 물론 이제 조심은 해야 되는 별로 없다. 그렇게 보는 이유는, 일본이 최전성기였던 데가 80년대 중반이에요. 그때서 일하시던 엔지니어들이 다 이제 깨끗이 은퇴했죠. 그래서 일할 능력이 있는 엔지니어들이 없다는 게 이제 문제고, 근데 이제 재미난 것은 일본이 사람도 없는데 왜 자꾸 반도체 공장을 짓는다고 그러냐. 근데 거기는 이제 두 가지 요인이 있는데, 마이크론이나 한국의 삼성이 공장 짓거나 연구소 짓는다는 것은 그렇게 뭐 시리어스하지 않은데요. 세계에서 1등하는 이제 TSMC가 그래도 공장을 짓는다는 게 의미가 있어요. 그리고 마이크론은 원래 일본에 공장이 있어요. 네. 그래서 그걸 더 증설을 하는 거고, 우리는 이제 거기다 공장을 짓는 것이 아니라 R&D 센터를 한다는 얘기인데, 지금 뭐를 좀 봐야 되냐면요. 일본은 반도체 산업은 한국으로 대만으로 떠나보냈지만 반도체 산업에 필요한 원자재, 소재는 아직도 세계 거의 50%를 커버하는 세계 1등이에요. 네. 그래서 지금 이제 앞으로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파운드리 시스템 반도체를 생각을 한다고 하면 1나노 이하로 가게 되면 그때부터는 지금 있는 이제 실리콘이 아닌 다른 물질을 갖고서 반도체를 만들어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물리적 한계가 오기 때문에 그건 결국은 신기술도 기술이지만 판을 높아야 돼요.
다른 실리콘 이외에 다른 판으로 가야 되는데 그럼 소재 문제죠. 네. 그래서 일본이 소재가 가장 강하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1나노 때 한 자릿수의 이제 끝단에 오는 이제 반도체 생산의 물리적 한계가 왔을 때 이걸 돌파하기 위해서 신소재를 연구하고 개발하려면 일본이 최적지예요. 그래서 그게 하나 있고 두 번째는 이제 대만 같은 경우는 한국하고 이제 경쟁 상대이긴 한데 이제 중국하고 미국이 싸우고 있고 네. 또 한국하고도 뭐 이런 관계이기 때문에 이걸 제품의 포트폴리오 계란 한 바구니에 담는 것이 아니라 이제 대만에도 공장이 있고 미국에도 있고 네. 그리고 일본에도 지으면 만약에 이런 저런 관계로 미국과 사이가 나빠졌을 때 일본에서 생산하면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지금 TSMC의 그 대일본 전략은 그 계란을 여러 바구니에 나눠 담기다. 그래서 이 독일의 드레스덴에도 하나 짓고 미국에도 하나 짓고 그리고 일본에도 하나 짓고 뭐 대만에도 증설하고 그러면 네 개의 공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건 이제 한쪽이 깨지거나 두 쪽이 깨지더라도 그대로 사업을 유지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거죠. 일본의 공장을 짓는 회사들의 목적이나 의도가 다 다르다. 그러나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일본이 지금 우리 한국하고 있는 D램을 뭐 해가지고 한국을 개척한다. 이거는 글쎄요, 물론 개발에 땀을 내더라도 적어도 반도체 한 두 사이클, 한 8년 이상의 시차가 존재할 수밖에 없고, 또 파운드리 마찬가지로 거기 이제 오는 회사들이 바보가 아닌데 최첨단 기술을 거기다 놓을 일이 없거든요. 네네. 그래서 한 세대 뒤진 걸 갖다 놓기 때문에 그 일본이 대만이나 한국을 개척한다. 이렇게 보기에는 뭐 상황이 그렇게 좋지는 않아요. 한다고 하더라도 긴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고 그렇지 이제 일본도 잠깐 불안한 것이 자기네도 첨단 반도체를 전색할 수 없기 때문에 물론 대만한테 샀어야 되는데 대만이 깨지게 됐을 때 일본도 타격을 크게 받게 되는 거죠. 그리고 한국하고는 사이가 좋지 않기 때문에 한국이 만약에 공부를 안 한다고 그러면 일본은 완전히 이제 망가지는 현상이 생겨요. 그래서 그런 이제 뭐 각 나라 일본은 일본대로 거기 공장을 짓거나 투자를 하려는 국가나 기업들의 이해관계가 다 다르다. 다 슈퍼 어린 것 같아요. 일본이 소재나 장비를 안 주면 우리나라 생산을 못 하고 또 일본이 줬는데 우리나라가 안 만들래 이제 이러면 저기 팔 데가 다른 데가 전혀 없는 상황인 거고 그래서 서로가 뭐예요? 이렇게 서로 막 싸움은 하지만 서로 공생할 수밖에 없는 약간 그런 관계 비슷한 그런 것 같아요.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우리 대표적인 상품이 핸드폰인데요. 네. 이 핸드폰 이거는 12개 나라를 거쳐야 만들어져요. 그래서 반도체도 마찬가지로 원자재부터 시작해서 완제품까지 나오는데 적어도 최하 6개에서 8개 나라를 거쳐가지고 네. 만들어지는 국제 분업이 가장 잘된 산업이 반도체예요. 네. 그래서 어느 한 8개 나라 중에서 한 나라만 문제가 생겨도 완제품이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은 이 공급망이 그래서 중요해지는 거고 이 공급망이 이게 서플라이 체인이 무서운 것은 한 군데라도 끊어지면 그물에 고기가 다 빠져나간다는 거죠. 네. 그래서 지금 미국이 뭐 기술을 제재하고 중국을 제재하고 이런 건 다 좋은데 문제는 이제 반드시 들어가는 기초 소재들의 상당 부분이 중국에서부터 나오고 또 이 지금 만든 반도체를 어셈블리 하는 거 이거 세계 최대가 중국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서로 말씀하신 것처럼 물고 물리는 관계지 이게 뭐 칼로 무를 딱 썰듯이 그렇게 쓸 수 있는 상황이 전혀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가 뭐 D램까지 만드는 것 자체는 잘하는데 그 메모리를 못한다는 데서 계속해서 비판 뭐 이런 것들을 받아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가 뭐 삼성에서는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만 한다고 해서 TSMC를 따라잡을 수 있을까요? 소장님 보시기에는 어떠십니까? 높이뛰기 하는 선수하고 100m 달리기 선수를 같이 비교하는 거예요. 전혀 다른 그렇죠. 그래서 지금 이제 예를 들어서 높이뛰기 하는 거에 우리가 1등인데 그걸 너 높이뛰기 잘하니까 너 100m 달리기도 잘하잖아. 그 100m 달리기를 못하면 너 왜 바보 아니야?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논리고요. 그 근본적으로 이제 파운드리 같은 경우는 주문형 산업이에요. 네. 그래서 대량으로 생산하는 게 사실은 아니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왜 삼성은 이익이 미쳐 넣을 때도 하고 TSMC는 스테이블하냐고 그러는데 그건 TSMC는 재고가 없어요. 주문 들어오고 만들면 되니까 그러니까 수익이 높은 건데 그것도 이제 지금 뭐 떼돈을 번다고 그래 옛날에도 벌었는데 그건 아니에요. 옛날에는 주문을 하는 데가 별로 없었고 자기네가 자체가 만드는 게 대부분이었기 때문에 돈 못 벌었어요. 예. 그래서 지금 이제 상황이 반도체 투자 규모가 엄청 커지는 바람에 감히 파운드리 패밀리스 회사들이 자기나 자체적으로 파운드리를 질 수 없는 그런 정도 뭐 라인 하나 짓는데 200억 불 들어가는데 그래서 이제 그쪽으로 모인 거고 지금 그 우리 디램 같은 경우는 뭐 전 세계 시장이 한국의 70%를 먹고 있는데 이건 미국 다음번에 미국의 마이크로소프트나 뭐 이런 회사들하고 같은 급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높이 뛰기 잘하는 놈 보고 100m 달리기 못한다고 욕하는 거하고 똑같은 건데 그건 엉터리다. 그리고 이제 100m 높이도 잘하는데 얘가 다리가 길다 보니까 100m도 할 가능성은 있어 보여요. 그래서 그걸 이제 우리가 뭐 TSMC 같은 경우 40년 가까운 업력이 있는데 네. 우리는 삼성이 뭐 그거 파운드리를 독립적인 사업으로 한 게 10년이 안 돼요. 네. 그래서 10년이면 초등학교 3학년인데 초등학교 3학년이 40대 어른하고 같이 달려가지고 이길 수 있냐? 그거는 이제 좀 넌센스고. 그래서 얘도 이제 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들어가고 나서 그때는 어른하고 붙어볼 수 있잖아요. 네. 지금 삼성하고 TSMC는 거의 시장 점유율에서 한 4배 정도 차이가 나요. 네. 그리고 기술로 보면은 이제 2등인데 그 기술 격차가 얼마냐 그러면 뭐 6개월에서 1년 정도 시차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로 보면 따라잡을 수 있냐 없냐 하는 것의 문제는 시간을 봐야죠. 앞으로 5년 내에, 10년 내에 네. 아니면 1년 내에 그 타임라인에서 봐야 되는데 이제 분명한 것은 그 3등하고 2등하고 격차도 크고 1등하고 2등의 격차도 커요. 네. 그래서 이제 앞으로 파운드리에서는 기술도 기술이지만 공장 짓는 돈이 있어야 됩니다. 3등 이하는 라인 하나를 질 만한 돈 자체가 없어요. 근데 이제 돈이 있는 거는 1등하고 2등밖에 없기 때문에 네. 그런 시장이 구조화되면서 거기서 이제 누가 더 많이 투자를 하냐? 이제 요게 관건이 되죠. 그래서 우리로 놓고 보면은 높이뛰기 잘하는데 달리기도 세계 2등 정도인데 그거를 이제 1등을 하려면 제가 볼 때는 적어도 10년 이 정도 시간에 파격적인 기업의 노력, 국가의 지원이 있어야 됩니다. 그 일환으로 이 책에서 소장님께서 뭐 TSMC 말고 KSMC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삼성이 지금 뭐 디램 만드는 공장 그다음에 뭐요 그러니까 메모리 만드는 공장 비메모리 만드는 공장 같이 있는데 디램에서 돈 벌어서 아직까지 이제 초중학교 3학년밖에 안 되는 애한테 계속 영양분을 주고 이렇게 키우고 있는데 그거 분산시켜서 한번 다시 해봐야 파격적인 지원도 해주고 또 거기에 뭐 책에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삼성에서 운영은 당연히 해야 되는 거겠지만 한 30% 정도 그리고 국민연금에서 30% 그러니까 3분의 1, 3분의 1 그다음에 국민이 3분의 1 정도 이렇게 그 상장을 시켜서 이렇게 운영을 하면 분명히 경쟁력이 있을 거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이제 저는 그 책, 와, 이렇게 하면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도 예전에 삼성이 왜 그거 분사 안 해요? TSMC는 고객과 경쟁하지 않는다가 이렇게 모토라 그러던데 나 같아도 거기에다가 안 주겠다 핸드폰 만들고 막 이렇게 하면서 같이 뭐 비메모리로 그러니까 메모리도 한다 그러면 경쟁 업체에서 그게 잘 안 줄 것 같은데요라는 얘기를 했을 때 돈이 너무 많이 들어서 이쪽에서 돈 벌어서 디램에서 돈 벌어서 여기에 투자를 해야 돼서 못 분사를 해요라는 얘기를 제가 들은 것 같거든요. 근데 반대로 이번엔 분사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어떻게 그게 가능하지라는 의문이 들거든요. 첫 번째는 고객이고요. 네. 두 번째는 돈이에요.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다른 사업부가 벌어서 투자해줘서 키운 건 오케이 좋은데 문제는 이제는 키웠더라도 손님이 없다는 거죠. 손님이 없다는 건 방금 지적하신 것처럼 핸드폰이니 뭐 세트 제품들이 다가 그걸 주문을 줘야 되는 회사하고 삼성전자 그 세트 제품하고 경쟁 관계예요. 그래서 뭐 기술이 아무리 있은들 예를 들면 지금 핏백 구조가 아니라 GAA 구조에서 삼성이 더 잘한다고 그러는데도 애플이나 퀄컴은 삼성을 선택한 게 아니라 TSMC를 선택을 했어요. 네. 그 이유는 아까 막 지적하신 것처럼 기술 유출 문제가 있어요. 네. 그래서 그런 가능성이 1%도 있다고 하면 회사에서는 그 실행은 안 하죠.
예를 들면 건대표님 마찬가지로 예를 들어 화장품 회사를 하시는데 내가 한국 뭐뭐 뭐 거기에다가 코스 뭐뭐에다 OEM을 줬다. 네. 그러는데 그 회사도 똑같은 상품을 만든다. 네. 그러면 그 회사 안에서 내가 준 설계도나 성분표를 그 회사 안에 있는 다른 화장품 사업부에 이걸 보여줄 가능성이 1% 있다고 하면 거기에 주문을 주실 가능성이 빵이잖아요. 그렇죠. 똑같은 거죠. 그래서 그 삼성이 이제 올라왔지만 이제는 본격적으로 글로벌 플레이어들하고서 주문을 받고 딜을 하려면 이게 지금까지 키워준 사업부와 같은 사업부를 갔을 때는 절대로 이제 전 세계 파운드의 60~70%를 커버하는 놈은 주문 안 준다. 그럼 기술이 있으면 뭐하냐? 항상 마이너리티지 문제가 있고, 두 번째는 자금 측면에서 그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미국, 유럽, 뭐 중국 다가 정부가 보조금을 한 60조씩 쓸어 박아요. 근데 지금 우리 같은 경우는 이제 재벌의 사업에다가 60조를 박는다? 그건 말도 안 되는 얘기죠. 네. 그래서 그걸 피하려고 하면은 이걸 국가기업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근데 국가는 운영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삼성이 3분의 1을 지분을 갖고서 경영권을 가지고 나머지 66%를 국민이 지분을 갖고 있다고 하면 그것은 이제 국민의 기업이 되니까 네. 거기에 미국이나 일본이나 이제 유럽처럼 파격적인 정부 지원을 하더라도 이게 명분에서 이제 정치권이 반대하는 것을 피할 수가 있죠. 네. 그리고 이제 실제로 이게 자금이 무지 많이 들어가게 돼 있고 또 반도체 좋은 인력을 많이 스카웃을 해야 돼요. 네. 그렇게 하려고 하면 다시 IPO를 하고 또 거기에서 스탁 옵션을 제공하고 이렇게 했을 때 인재를 뭐 조달을 하거나 펀딩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있죠. 네. 그래서 그런 거를 올리려고 하면은 그 분사에서 새로운 회사로 상장시키고 거기서 인재하고 돈을 같이 끌어들이는 전략, 이제 그런 전략을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제가 이게 보면서 와, 우리나라에서 과연 이거 추진하다가 세월 다 보내는 거 아닌가? 뭐 여기선 반대, 저기선 찬성, 뭐 이렇게 하다 보면 항상 이분법적으로 이렇게 나누어서 했던 부분인데 그래도 한 번쯤은 고민해 볼 만한, 한 번쯤은 상정해서 의논해 볼 만한 그런 가치가 있는 문제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제 개인적으로는 한번 해봤습니다.